코스피가 2%덜 빠졌어요. 코스피가 덜 32, 나스닥 34예요. 어떤 지수가 전체에서 꼴찌를 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왜? 테슬라가 작년에 비트코인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으면 이거는 위험 시그널이에요. 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로 보면 막 싸지도 않고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근데 항상 주가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딱 지금 놓고 보자면 항상 애매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항상 애매해. 그러니까 지나고 봐야 저때 살 걸 저때 되게 저렴했구나가 되는데.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 지금은 항상 뜨뜨미지근하고 지금은 항상 중간인 것 같고. 그게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요. 말씀하신 질문이 진짜로 맞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느낌을 그냥 갖냐면 네. 바닥이 어딘지를 맞출 수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EPS가 지금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215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 본인 보시는 분이 하셔가지고 200이 아니라 나는 한 210일 것 같아, 뭐 200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무위험 이자율이 5%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 정도 될 거니까 네. 20배거든요. 역수니까. 예. 그럼 나는 무위험 이자율이 20배일 때 주식은 뭐 예를 들어 열 몇 배가 적정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숫자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지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지켜놓고 그거보다 내려오면 싼가 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제일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려드리려고 애널리스트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를 드리는 이유가 제 리포트에 보면은 저점, 그러니까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불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베어가 3,300이고 불 케이스가 4,500이고 베이스 케이스가 제가 또 4,000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제게 맞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기준이 필요하시면 요걸 기준으로 보시고 접근하셔도 사실 제일 좋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미국 주식은 매달 월급 얼마씩 사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적립식으로. 그냥 나스닥이든 다우든 S&P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ETF를 하고 있지만 이제 못하시는 ETF 분들도 하시구나. 많으시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 나오고 혹시나 이제 연말 정산하고 나서 환급금 나오고 하면 그게 한 방입니다. 배당금도 한 4월에 받으면 그거 다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배당금 받은 거는 저는 그러니까 보너스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네. 근데 저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썼던 책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배당은 예. 주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래 주식 재투자하라고 나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개별 주식은 무서우니까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S&P 500 ETF를 갖고 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배당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그 S&P 500 ETF 다 사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야지 복리 효과가 나오죠. 네, 너무 정확하신 네네네, 말씀. 네, 맞습니다. 네. 그 워런 버핏이 그 버크셔에서웨이가 그 배당을 안 주잖아요. 네. 딱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니네가 배당 받아서 나보다 잘 굴려? 그러니까 자사주만 사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굴려줄게. 자사주 네. 사서 소각할게. 네,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아요. 이제 직장인 투자자들도 배당금 나오면 재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게 사실은 복리 효과 그건 원칙은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칙.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어떤 그 지수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제 S&P 500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우랑 나스닥도 좀 같이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2022년에는 다우는 한 8.8% 빠지는데 그쳤고 네. 나스닥은 거의 한 34%? 34% 정확하십니다. 빠졌고. 네.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성장주 많이 있는 나스닥이 뭐 금리 영향 많이 받은 것도 뭐 알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되는 거 일단 진단부터 해볼까요? 다우와 나스닥이 첫 번째는 당연히 종목 구성이 다르고 달랐죠. 종목이 달랐기 때문에 다우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제가 이거는 어젠가 그제 리포트 낸 내용에 있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다우존스가 덜 빠진 거를 얘기하신 금리 인상 효과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금리가 올라서 빠진 그 할인 폭은 다우나 나스닥에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어디서 큰 차이가 났냐면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다우존스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에 증가했고요. 네.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2020년을 우리 딱 2년, 3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네.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는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올랐거든요. 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언택트가 시작됐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모든 세상이 바뀌었다고 난리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숫자를 보면 왜 그랬냐?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다우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21년은 비슷했어요. 그래서 주가 비슷했고 작년은 그래서 재작년은 주가를 둘이 비슷했고 작년은 실적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또 뭐라냐면 그런 뭐 이런 택이나 이런 건 다 맛이 갔고 부경제가 최고래요. 3년 전에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믿지 않고 네. 결국은 어떤 회사가 실적을 많이 냈었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차이가 사실 제일 컸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나스닥이 34% 빠졌는데 네. 작년에 한국의 달러 지수하고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지수의 달러판하고 네. 나스닥하고 누가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일단 코스피는 나스닥보다는 덜 빠졌고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달러까지 감안하면 그럼 환율까지 더 많이 감안. 빠졌겠죠? 근데 예. 코스피가 2%덜 빠졌어요. 아, 코스피가 덜 32, 나스닥이 34예요. 그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럼? 그 정도로 나스닥이 작년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왜? 테슬라가 작년에 비트코인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테슬라라는 종목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식을 파는 이유가 네. 걔가 뭐 아까 얘기드린 구조적인 이유, 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팔면서 팔린 부분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던 관성에 의해서 팔리게 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수가 전체에서 꼴찌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주식을. 네. 반대로 말하면 예를 들어 나스닥이 지수가 아니고 종목이라면 네.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빠졌으면 이거는 위험 시그널이에요. 왜?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니까. 근데 나스닥이 망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어떤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주식을 진짜 많이 팔았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뒤집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시는 게 더 맞는 거라는 거죠. 거꾸로 봐야 된다. 지금까지 빠진 이유가 기업이 구조적으로 망해서 빠진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수록 어디선가 이제 밸류가 나온다라는 논리로도 읽히는데 네. 그러면 결정적 차이가 이제 실적이었으면 네. 23년도 실적 전망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어쩔 수 없이 뭐 나스닥 구성 종목이 바뀌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테크 기업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고금리 시절에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또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러면 반전 요인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금리가 오르면 다우존스 기업보다는 나스닥 기업의 이자 비용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통념이긴 해봤죠. 한데. 안 해보고 얘기들이 많으니까. 계산 다 해보셨나요? 연간 전망에도 제가 넣어놨는데 네.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을 영업이익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회사가 좋은 거죠. 좋고 이자 비용이 덜한 거죠. 돈 버는 것보다 이자 비용보다 적은 거니까. 네. 나스닥이 높을까요? 다우존스가 높을까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다우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거기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실제는 나스닥이 높습니다. 반전인데? 네. 이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네네네.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예를 들어 우리 뭐 너무너무 훌륭한 필수소비재 기업인 프록터앤갬블 같은 회사가 있잖아요. 네.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짱이에요. 네. 근데 그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이 자사주를 사고 배당을 합니다. 차입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에 있는 물론 아크 기업들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훌륭한 나스닥 기업들은 현금이 순현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네네네. 이자 비용 오르면 순현금이 있으니까 어떻죠? 그걸로 내면 되니까. 난 이자 비용이 없겠죠. 순현금이니까. 그렇죠. 돈을 그렇죠. 벌죠. 어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이자 비용이 오를 때 오히려 더 그런 전통 기업들이 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작년에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런 이자 비용 오르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다. 나스닥이 그게 1번이고요. 야, 이거 사실 통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편견이었는데 네. 편견을 깨야 된다는. 네. 그게 1번. 2번은 뭐냐면 작년에 왜 나 실적 왜 안 나왔냐? 네. 다른 데 비용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특히나 작년에 우리를 많이 슬프게 했던 게 메타랑 알파벳입니다. 두 종목이 실적이 항상 날 줄 알았는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네. 걔네가 실적이 깨졌어요. 그렇죠. 왜? 매출은 안 는 게 아니에요.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근데 그 전년도부터 막 사람 뽑고 뭐 서버에 투자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매출은 그만큼 못 늘고 거기서 다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지금은 사람을 안 뽑고 구조조정하고. 뭐 비용 덜 쓰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의 매출 증가는 되게 안정적이에요. 오히려. 구글하고 메타를 뭐 물론 옛날부터 덜 쓰지만 그렇다고 그 광고비나 이런 게 많이 줄까요?
5% 10% 계속 늘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는 여태까지는 20-30%씩 성장한다고 봤기 때문에 투자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작년은 매출이 5%밖에 못 늘고 비용을 많이 쓰니까 이익이 역성장이 난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제 거기는 경영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할 거니까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겠다. 생산성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렇죠. 근데 경기 지금 안 좋다고 난리인데 과연 매출 늘리려는 지치적인 CEO가 없겠죠.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맞는 말씀. 비용을 줄이려고 할 거거든요. 그 방법으로 실적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은 반면에 우리 다른 이런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이익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나스닥의 이익 증가율이 다우존스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역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봤던 그 갭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 관성에 따라서 작년에도 다우가 덜 떨어졌으니까 나스닥보단 다우야 이게 아니라 나스닥 기업들이 이제 뭔가 체질을 변화하니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실제로 사람 많이 내보내고 있다고 하고. 현재로서는 말이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글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 뭐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구글에 이제 각종 뭐 웹드라이브도 쓰고 그 수수료가 아까워서 이 구글 주식을 사야지 이게 해지가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더 물렸네. 진짜 제가 지금 구글이 마이너스 30몇 %기는 한데 네. 뭐 물을 탈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한 주식. 네. 연말에는 테슬라가 좀 더 많이 역전을 했습니다만. 근데 또 바닥에서 또 올라오면은 얘들도 무섭게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메타 지금 50% 넘게 50%쯤 올랐죠, 바닥에서? 네. 80 몇 달러 하던 게 지금 120 몇 달러니까요. 물론 이게 그 조커버그가 그때 뭐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네 만에 뭐 그런 얘기 나온 다음부터도 더 많이 빠지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바닥에서는 그만큼 올라왔다. 한 40%쯤 되겠네요. 하여튼 꽤 많이 올랐어요. 그거는 그럼 어떤 배경에서 그러니까 올라왔을까요? 이런 거죠. 지금 알파벳하고 네. 아마존하고 네. 메타가 지난 며칠 동안 주식이 되게 괜찮아요. 네. 이것도 제 그냥 해석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실적이 안 깨진 애들을 먼저 때리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별로 안 깨졌고요, 작년에. 자꾸 사람들이 실적 깨졌다고 생각하는데 깨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매량이 40% 늘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연간 판매량이 47% 증가했는데 목표가 50%였는데 근데 뭐 좀 미달했다고 팬 거고. 그 3%포인트 미달했다고 이제 팬 거고. 그다음에 그날 애플이 같이 3점 몇 분 빠지고 맞아요.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 넘게 빠졌어요. 네네네. 걔네 셋이 실적이 안 빠진 대표적인 3인방입니다. 잘 버티던 친구들. 네. 걔네도 빠질 거야라고 딱 패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메타나 알파벳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정도면 빠질 만큼 실력이 빠진 거 아니야 라고 사던 사람.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 80 몇 달러일 때 제 기억에 80 몇 달러가 맞을 거예요, 저점이. 네네네. 그때는 PER이 한 열 몇 배요? 한두 배였을 거예요. 그렇죠. 한 10배 초반. 예. 그래서 메타 막 같이 주라고 막 그랬잖아요. 맥도날드가 25배인데 네. 메타가 물론 맥도날드만큼 필수적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11배면 너무 싸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면 이제 코스닥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땡겨진 것 같아요. 알파벳도 제 기억에 16배까지 한번 갔다 온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16배면 너무 싸지 않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닐까? 저는 그 변화는 밸류- 없었어요. 그 사이에 무슨 회사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밸류면은 뭐 S&P 500 밸류나 나스닥 밸류나 나스닥보다 훨씬 싼 거죠. 나스닥 평균이 20 몇 배고 S&P보다 싸졌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한 몇 달 전에도 나왔었어요. 페이스북이 계속 밀릴 때도 떨어질 네. 때도 얘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나스닥 평균도 안 된다. 훨씬 더 낮다. 거의 가치주 밸류에이션이다. 근데 사실 주가라는 게 떨어지는 관성에서 더 떨어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왜냐면 뭐 당장 반전 요인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바닥을 찾기는 힘들었던 거고. 그럼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는 그래도 이제 반전 요인을 뭐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메타가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지고 그 다음부터 11월부터인가 올랐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사이에 메타 관련된 무슨 뉴스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이제는 별로 많이 안 달아줘요. 아마 뉴스 자체가 없었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 메타가. 이런 거죠. 아웃 오브 안중 아오안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오안이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주식이 된 거죠. 그냥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잊혀지니까. 이제가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좀 더 올라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이유를 찾을지도 몰라요. 뭐 XR이 잘 됐다, VR이 잘 됐다, 뭐 찾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던데요. 그 오큘러스 2 이것도 잘 안 팔린다던데. 그러니까 1월 말에 이제 1월 말에 메타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날 이제 주식 어떻게 될지 봐야죠. 예를 들어 그날 4분기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네. 예를 들어 실적이 나빴는데도 들 빠지잖아요. 이건 확실하게 이제 그 소신파들이 메타를 가져간 거고. 예.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업계에 와서 봤던 책이 2권 있어요. 2권. 네네. 하나는 무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거고, 네네. 하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고 2004년에 처음 본 책인데, 네. 그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장하는 게 소신파 손에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 그렇죠. 예. 부안의 동파가 아니라. 그러니까 메타는 부안의 동파에서 소신파로 계속 넘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이 이렇게 된 거고. 부안의 동파는 이제 다 떨어져 나갔고. 단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져 나가. 왜냐면 주식이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네네네. 이런 움직임 사이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 어디가 적정가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주식이 바닥에서 40%쯤 올라온 거는 맞거든요. 그거는 팩트니까. 주가는. 네. 근데 또 정말 그렇게 빠져서 가치주보다도 싼 밸류에이션 영역에 가 있으면 웬만한 악재에도 둔감해지고 실적이 안 나와도 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도 반영을 하고 그게 무서운 거죠. 항상. 메타는 그리고 지금 워낙 현금도 많고 그러니까 망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여기서도 그거를 사야 될 땐가를 봐야 되는데 그 연간 전망 통해서 쓰신 것도 보면 2023년 관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에는 메타가 거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미국 시장 1월 4일 기준으로 네. 메타가 어제도 2% 128달러예요. 128달러. 많이 올라왔네. 예, 그게 11월 저희가 이 리포트 쓴 게 11월 20 며칠에 그때 주가는 110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바닥은 보니까 88달러였네요. 네. 지금 128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10% 정도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자료 쓰실 때보다.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그 사이트 기준으로 보니까 PR이 12배 정도로 나와. 13배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비싸다는 느낌은 전 별로 들지 않아요. 근데 타이밍 와이즈로 보면 이제 1월에 4분기 실적이 어떨지가 모르겠잖아요, 지금. 네. 뭐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는 있겠죠. 네. 보니까 저점이 88.09달러였고요, 정확하게. 네. 촬영일 전 1월 4일 종가가 127.37달러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전 지금도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죠. 뭐 사실상 뭐 한 10% 변동 때문에 그 연간 관심도를 그럼요. 넣고 저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표를 저희가 좀 화면에 띄워놓고 있는데 미국 선호기업 이거는 이제 11월에 발간됐던 2023년 연간 네, 전망을 통해서 쭉 리스트업을 해주셨던 거고 구글, 메타, 아마존, 에어비앤비, 요 마스터카드구나. 네. 그리고 P&G, 프록터앤갬블 있고 우버 테크놀로지 있고 이거는 이 뭐예요? 셔윈 윌리엄스는 미국의 페인트 기업입니다. 페인트 회사. 예. 오, 사람들이 페인트 같은. 예. 그리고 금융은 찰스 슈왑. 네. 그리고 뉴 포트리스 에너지. 이거는 그 전통 에너지는 아니고 가스를 액화하고 뭐 이런 약간 FLNG를 많이 빌려줘가지고 뭐 유럽에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 해상 LNG 뭐 그런 비슷한 기지 같은 회사입니다. 것들. 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연간 전망이었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배분을 한 거고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올해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경기 소비재다 보니까 그걸 2개씩 넣은 거고 이거 택도 하나 여기서 넣은 제가 거고. 질문을 드려야 돼요. 이거 네. 끊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네. 그리고 내수 소비재,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소비 안 좋을 거다. 금리도 높고 뭐 살인적이고 경기 침체된다는데. 네.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은 대부분 이제 수익 기반이 광고 아닙니까? 네. 기업도 힘들어 죽겠는데 광고 늘리겠느냐. 이 논리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경기 소비재랑 커뮤니케이션 줄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위원이 완전 반대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제가 평균 회계를 주장하는데 그래서 주식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는 기자도 아니고 우리는 컨설턴트도 아니다. 우리는 경제 상황을 맞추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식이 어떻게 될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돈을 벌어줄 주식. 작년에 지금 얘기하신 게 완전 맞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이 작년에 60%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굳이 이걸 또 그 논리를 1년 더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전통산업 광고는 줄어도 모바일 광고 늘지도 몰라요. 그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 기업들이 광고를 0으로 가져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 구글 메타보다 더 효율적인 데가 있을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구글 메타 같이. 더 큰 데 같은 데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메타 인스타그램도 메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인스타그램. 예, 저희가 까먹고 있지만 메타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덜 써도 인스타그램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더 먼저 쓰죠. 네,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말이 되는데 아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경기 소비자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까지 뭐 에어비앤비나 특히나 저 아마존 같은 경우 사람 많고 뭐 안 좋다고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네네네. 그러면 얘네가 더 빠지려면 작년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뭘까?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로 예를 들어 FOMC 연준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0.5로 잡았습니다. 네. 내년 1.6이에요. 그럼 내년 1.6이니까 연준 입장에서만 보면 올해 한 막판 되면 1. 몇 퍼센트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GDP는 연속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연준이 드디어 올해 상반기가 경기 침체가 왔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올 거라고. 근데 그 폭이 그래봤자 마이너스 뭐 0.5, 1%라는 얘기잖아요. 네. 0.5가 나오려면 그죠? 연준 말을 따른다면. 네. 그럼 그 정도 경기 침체는 저 주가에 반영이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면 리만 때처럼 은행이 망하는 경기 침체 이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다 망가지는 거. 예. 아닌데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반대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로 먹고 사는 커뮤니케이션, 구글 메타도 여기 넣으신 거고 경기 소비재, 아마존과 에어비앤비도. 네.